혹시 40살쯤 지나면 세상이 당신에게 전혀 다른 어조로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걸 느껴본 적 있네요. 마치 당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타이머가 갑자기 더 크게 똑딱거리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잡지, 광고, 심지어 지인들의 동정 어린 시선까지 모두가 시들어감과 상실, 그리고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장은 이미 지나갔다는 숨막히는 주문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 그 말은 곧 덜하다 라는 뜻의 동의어가 되어버렸죠. 덜 보이고, 덜 원해지고, 덜 중요해진다는 의미로요. 하지만 만약 제가 이것이 여성에게 가장 크고 파괴적인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이정표가 해질녘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이라면요? 오치지는 끝이 아니라 단순한 꽃잎보다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는 시작이라면요. 왜냐하면 40세 이후의 여성에게 일어나는 일은 시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금술입니다. 그것은 깨어남입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둡고 밝은 지하실까지 감히 내려갔던 칼융은 이 과정을 노화가 아니라 신성한 전환, 즉 한 원형에서 다른 원형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젊은 처녀나 열정적인 연인의 원형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완전하며, 감히 말하자면 피상적인 세상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그가 소피아, 즉 구현된 지혜의 원형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를 존재로의 전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성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깊이라는 것은, 제 말을 믿으세요, 자신의 내면의 싸움을 겪어낸 성숙한 남성이 순간적인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심의 이동입니다. 당신의 힘은 더 이상 외부적이고 시끄럽고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내면으로 향해 조용하고 자석처럼 끌리며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을 감탄시키기 위해 터지는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몸을 녹이고 싶어하는 모닥불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의 겉모습의 에너지, 불안, 남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 기대어 살아온 이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이들, 더 이상 게임에 지친 이들에게 당신의 깨어남은 어둠 속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깨어나는 힘은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 목소리는 세상이 당신의 시간이 끝났다고 속삭이는 모든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젊음을 숭배하는 사회는 한 가지 근본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매력을 혼동합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자연이 준 선물이고 약속이며 빈 캔버스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입니다. 그것은 바라보게 하고 욕망하게 하며 타인의 환상이 투영되도록 존재합니다. 이것은 나를 봐줘라고 말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타인의 시선에서 반영을 찾습니다. 칼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단계, 즉 집단의 기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회적 가면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젊은 여성은 종종 이상화된 아니마, 즉 남성 무의식의 투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녀는 뮤즈이고 꿈이며 상징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분수처럼 솟구쳐 사방으로 튀며 주목받고 선택되고 인정받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40세 이후에는 매력의 본질 자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소피아의 시대로 들어서는 여성은 더 이상 단순한 캔버스가 아닙니다. 그녀는 예술가가 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봐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내가 너를 본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진실을 찾습니다. 그 시선은 가면 뒤, 미리 준비된 대사, 사회적 의식 뒤를 꿰뚫어 봅니다.
실망과 상실, 그리고 작은 개인적 승리를 겪고 난 이 시선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분별력이 미성숙한 이들을 두렵게 하고 성숙한 이들을 매혹시킵니다. 개인화의 과정을 직접 겪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으며 더 이상 여성에게서 구원이나 자신의 자아의 반영을 찾지 않는 성숙한 남자는 더 이상 빈 캔버스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완성된 그림을 찾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줄 시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의 가치를 확인해 줄 시선을 가진 이를 찾습니다. 그는 투사에 지쳤습니다. 그는 진정한 존재감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여성이 더 이상 순응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데 그 에너지를 쏟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아름다움은 피부의 매끄러움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의 결에 있고 이목구비의 대칭이 아니라 그녀만의 독특한 경험이 만들어낸 비대칭에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주체, 그리고 근원이 됩니다. 그녀의 매력은 신체적인 것에서 에너지적인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눈부신 섬광이 아니라 눈을 멀게 하지 않고 세상을 밝혀주는 꾸준하고 깊은 빛입니다. 그녀는 흥미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일 뿐이고 바로 그것이 그녀를 무한히 흥미롭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름이 결점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주름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있는 모든 주름은 웃음이나 눈물의 흔적입니다. 각 주름마다 그녀가 단순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몸이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심리적 성숙을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겉모습보다 깊이를 더 소중히 여기는 남자에게 이런 흔적들은 결점이 아니라 진정성의 상징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 쉬들어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쌓여감을 봅니다. 지혜와 인내, 그리고 이해가 쌓여가는 것이죠. 이제 그는 더 이상 탑에 갇힌 공주를 구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운 여왕과 동등하게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그녀의 내면 세계입니다. 그래서 40세가 넘은 여성은 아름다움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을 소유의 범주에서 존재의 범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 방식, 이 깊이가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이 됩니다. 그녀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이들을 끌어당깁니다. 게임을 원하는 이들이 아니라 길을 찾는 이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그녀의 불완전함은 그녀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피아 원형의 각성은 40번째 생일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고 종종 고통스러운 내면의 과정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융이 그림자 통합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하고 억누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겼던 모든 것의 저장고입니다. 착한 여자, 평생을 남에게 편리하고 친절하며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온 여성에게 그림자는 그녀의 분노, 이기심, 거절할 권리, 그리고 피로입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여성은 종종 생존 모드로 살아갑니다. 적응이죠. 그녀는 경력을 쌓고 아이를 키우고 관계를 유지하며 수많은 사회적 역할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지하실을 들여다볼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녀는 짜증을 억누르고 모욕을 삼키며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앞세웁니다. 이런 억눌림 하나하나가 그녀의 의식과 그림자를 가르는 벽에 쌓이는 벽돌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먹여 살리며 그것을 더 강하고 더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경력 경쟁도 느려집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환상은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 납니다. 공허가 생깁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정적 속에서
지하실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그림자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외면해온 살아보지 못한 감정들, 말하지 못한 말들,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울함, 인생을 허비했다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밤의 여정입니다. 옛 자아는 죽어가고 새로운 자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죠. 많은 여성들이 이 순간 내면의 목소리를 외부의 소음으로 덮으려 합니다. 새롭지만 공허한 관계들, 쇼핑, 필사적으로 젊음을 되찾으려는 시도들. 그들은 돌아갈 길이 이미 끊겼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예전의 자신이 되려고 애씁니다. 도망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귀 기울이는 여성이야말로 위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와 마주하고 그것이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에너지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가질 권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허락하고 더 이상 주변 모두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그녀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빛과 친절로만 이루어진 반쪽짜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이 어둠이 그녀에게 무게와 안정감, 깊이를 줍니다. 이제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기 때문에 그녀의 예의는 진정으로 가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녀의 연민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진실해집니다. 이제 그녀의 사랑은 더 이상 의존과 혼동되지 않기에 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내면의 작업, 자신의 악마를 마주하고 친구가 될 용기가 소피아 그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상의 지옥을 통과해 돌아온 재가 아닌 황금을 들고 돌아온 여성이 됩니다. 지혜라는 황금입니다. 그녀는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심판관은 자기 자신이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길을 걸어온 성숙한 남자는 이 온전함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동료를 봅니다. 그는 그녀의 평온이 수많은 폭풍을 겪은 대가임을, 그녀의 지혜가 책에서 인용한 문구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에서 얻은 결론임을 이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잘 알기에 그녀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녀를 단순히 보고 욕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하는 사랑의 한 형태이며 성숙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새로운 깊이를 가진 여성이 특히 성숙한 남성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그 답은 남성이 인생의 각기 다른 시기에 파트너에게서 찾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있습니다. 융은 개별화의 과정을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도 그 과정은 결코 덜 극적이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남성은 종종 자신에게 없는 것을 여성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 즉 내면에 있는 종종 이상화된 여성상을 그녀에게 투영합니다. 그는 자신을 영감줄 뮤즈를 찾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봐줄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는 구해줘야 할 공주를 찾으며 그래야 자신이 영웅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여성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의 자아를 지지하기 위해 맡아야 하는 기능,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그녀의 젊음, 에너지, 아름다움을 자신의 자원으로 삼으려 욕망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성숙해지고 자신의 위기와 실망, 성취를 겪으면서 그의 필요도 변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자각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는 외부에서 찾아야 할 것을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를 스스로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강인함과 섬세함을 모두 갖추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자신의 직관을 발전시킵니다. 이제 그는 여성을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존재로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때부터 그는 보완물이 아니라 자신의 반영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능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성숙한 남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여러 이유로 소피아 같은 여성을 찾습니다. 첫째, 그는 소음이 아닌 침묵을 원합니다. 젊음은 드라마와 감정의 롤러코스터, 끊임없는 인정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숙한 남자는 이런 것에 지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쟁을 치렀고 이제는 평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소피아 같은 여성은 혼돈이 아니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그녀의 존재는 안식처와도 같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침묵할 수 있고 이 침묵은 다른 이와 나누는 10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로 가득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둘째, 그는 순진함이 아니라 지혜를 원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선생이나 멘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대화의 동반자를 원합니다. 그는 책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인생을 이해하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녀는 그의 문제를 판단이나 당황이 아니라 차분하고 명확한 이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겪었기에 쉽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그의 의심이라는 폭풍 속에서 닷과도 같습니다. 셋째, 그는 의존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의존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여자의 행복이 되는 그런 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피아 같은 여성은 이미 행복하거나 적어도 자립적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내면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관계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두 개의 주권 국가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지 두 개의 반쪽이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그는 게임이 아니라 진정성을 원합니다. 그는 가면을 쓰고 사회적 춤을 추고 누군가에게 인상 주려 애쓰는 것에 지쳤습니다. 소피아 같은 여성과 함께라면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만큼 충분히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그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받아들였듯 그의 빛과 그림자도 받아들입니다. 이런 솔직함은 젊은 시절의 게임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친밀함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그는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을 원합니다. 소피아 같은 여성에 대한 욕망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 영혼의 끌림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 세계를 만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녀의 성적 매력은 노출이 많은 옷차림이 아니라 그녀가 바라보는 방식, 그녀가 듣는 태도, 그녀가 그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나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난 성숙하고 의식적인 성입니다. 이 열정은 타오르기보다는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래서 40세가 넘은 여성은 나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나이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이 평생 꿈꾸는 남성, 즉 성숙하고 의식적이며 온전한 남성들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런 남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녀 자신이 먼저 그런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밤바다 여행을 떠나 내면의 소피아를 깨워야 하며 그때 비로소 자신의 가장 큰 힘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단지 깨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깨어난 소피아는 겉으로만 사는 이들에게는 거의 신비롭게 느껴질 만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화 속의 초능력이 아니라 경험과 내면의 수련을 통해 다듬어진 미묘하지만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단순히 똑똑하거나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녀의 첫 번째 힘은 거의 직관에 가까운 분별력입니다. 그녀는 이제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겉들 침묵, 억양, 에너지까지도 들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허튼 소리라며 무시했던 그녀의 직관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맑은 이해로 꿰뚫어 봅니다. 거짓은 멀리서도 신체적 불편함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조작을 책에서 읽어서가 아니라 직접 피해자가 되어 그 교훈을 몸소 배웠기 때문에 알아챕니다. 이 분별력 때문에 거짓말쟁이, 나르시시스트,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불편해합니다. 그녀의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너무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피합니다. 이제 그녀는 미래가 없는 관계에 더 이상 수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아주 처음부터 꿰뚫어 봅니다. 그녀의 두 번째 힘은 벽이 아니라 피부처럼 된 경계입니다. 예전에는 상처를 받으면 벽을 쌓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건강한 경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제 침착하고 단호하게 죄책감 없이 굳이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아니오는 공격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가 소중하고 한정된 자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사랑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에 아무에게나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과 활동에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녀는 의미 없는 파티나 대화에서 자리를 뜰 수 있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부탁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지만 이제 그녀의 자비는 더 이상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자비에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녀의 세 번째 힘은 바로 자기만의 매력적인 존재감입니다. 이제는 안달하거나 모든 공간을 채우려 애쓰거나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함 속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주목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그녀의 평온함과 내면의 고요함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차분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듯이 귀 기울여 듣고 그 모습은 상대방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더 나은, 더 정직한,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녀는 가르치지 않지만 그녀의 본보기가 존엄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녀의 네 번째 힘은 감정적 주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것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감정을 느끼지만 더 이상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 슬픔, 기쁨을 마치왔다가 사라지는 날씨처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내면 세계에서 오는 신호임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파트너의 기분, 자녀의 인정, 동료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중심은 그녀 안에 있으며 이제는 그것을 흔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다섯 번째 힘은 진정한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녀가 자립하게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진정한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관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었고 빈자리를 채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제는 두 명의 온전한 개인이 하나가 되는 결합입니다. 그녀는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자존감이 파트너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오직 성숙한 영혼만이 줄 수 있는 가장 드문 선물입니다. 이런 힘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들은 그녀의 용기, 눈물,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던 외로운 밤들의 결실입니다. 그녀는 이 힘들을 얻기 위해 충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힘들을 갖게 된 그녀는
영원한 젊음이나 대중의 인정을 준다 해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힘들은 단순한 자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들은 곧 그녀 자신입니다. 그녀의 진정한 깨어난 본질입니다. 이해하세요. 훨씬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간 자체와의 관계가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시간은 적입니다. 시간은 째깍거리며 재촉하고 마감일을 상기시킵니다. 제때 결혼해야 하고 제때 아이를 낳아야 하며 제때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시간은 멀리 뻗어 있는 직선이고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 위를 최대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이런 경쟁은 끊임없는 불안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제에 늘 늦고 있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하지만 소피아 여성은 이 경쟁에서 벗어납니다. 그녀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직선에서 순환하는 나선형으로 바꿉니다. 그녀는 자신의 리듬뿐만 아니라 자연과 삶의 리듬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 행동할 때와 쉴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시간은 더 이상 폭군이 아니라 동맹이자 현명한 스승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이제 그녀는 고요함과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시기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꼭 필요한 겨울과 같은 단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과의 이 새로운 연결은 그녀의 야망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외적인 야망, 직장 승진, 사회적 지위, 물질적 소유는 더 이상 최면과 같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그 동기는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절박한 시도가 아니라 내면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차분한 열망이 됩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목표에서 영혼의 과업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성공은 남이 만든 사다리를 얼마나 높이 올랐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내면의 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로 측정됩니다. 그녀는 명성은 있지만 영혼을 갉아먹는 직장을 떠나 돈은 덜 벌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지위는 높여주지만 해로운 인간관계를 끊고 소수의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회가 가리키는 산을 오르지 않고 자신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평화, 의미, 그리고 존재 자체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녀의 자신의 몸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의 인생 전반부에서 그녀의 몸은 외부 세계의 평가를 받는 전시된 대상입니다. 그 몸은 측정되고 무게를 재고 이상적인 기준과 비교됩니다. 아름답고 날씬하고 젊고 매력적이어야만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을 남성, 친구들, 화려한 잡지들의 시선을 통해 바라봅니다. 이런 분리감, 외부의 시선은 자신의 몸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불러옵니다. 소피아 여성은 이 전쟁을 끝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되찾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에서 바라보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자신의 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은 더 이상 객체가 아니며 주체가 됩니다. 그녀의 영혼을 담는 신성한 그릇이자 감각의 언어로 그녀에게 말을 거는 오라클이 됩니다. 그녀는 몸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야 병이라는 비명으로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피로는 게으름이 아니라 휴식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허리 통증은 귀찮은 불편함이 아니라 남의 책임을 너무 많이 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갑자기 특정 음식이 당기는 것은 변덕이 아니라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비판이 아니라 감사와 존중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도 살찔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가를 하거나 춤을 추는 것도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임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주름과 흰머리도 패배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를 보여주는 표시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돌보는 것을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돌봄은 더 깊고 의식적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돌봄입니다. 그리고 몸과의 이런 새로운 전체적인 관계는 그녀를 진정으로 살아있고 관능적으로 만듭니다. 그녀의 성은 포르노적 클리셰에 맞추려는 필요에서 벗어나 파트너와의 영적 친밀감의 연장선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불안의 원천이 아니라 지혜와 기쁨의 원천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얻은 온전함은 그녀의 고독에도 새로운 질을 부여합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누군가나 무언가로 급히 채워야만 하는 두려운 공허함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실패, 그리고 원치 않는 존재와 동의어였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녀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충만함입니다. 그곳은 신성한 공간, 그녀가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힘을 회복하며 창조하기 위해 물러나는 내면의 성소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세계, 꿈, 그리고 삶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녀는 책과 함께 저녁을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주말을 보내거나 며칠간 완전한 침묵 속에 있어도 그것이 벌이 아니라 오히려 사치임을 느낍니다. 바로 이 풍요로운 고독 속에서 그녀의 최고의 아이디어가 태어나고 가장 중요한 통찰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에게서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서 지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 고독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녀를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에서 놀라울 만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일까 두려워서 파트너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선택이 사랑의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그녀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주변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주변 환경에서 일종의 진실의 소리굽새가 됩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 침착함, 진정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거짓과 소란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더 정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판단 없이 던지는 차분한 질문 하나가 10번의 강의보다도 더 깊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끼어들거나 조언하지 않고 경청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녀는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지만 그녀의 본보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녀를 보며 다른 여성들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꾸미거나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조용히 자신이 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요란한 선언이 아니라 조용히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는 연장자이자 현명한 여인이 되지만 그보다는 그녀의 평온함 곁에 있고 싶어서 더 찾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난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모두에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당신 안에서도 뭔가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메아리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설명에서, 이 설명할 수 없는 갈망에서, 예전 역할에 대한 피로감에서, 그리고 뭔가 진짜가 모퉁이 너머에 기다리고 있다는 막연한 예감에서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밤 바다 여행의 문턱에 서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저편의 해안에 도달해서 이제서야 자신이 얻은 힘을 깨닫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 이
깨어남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이것은 영혼의 발달에서 자연스럽고 예정된 단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우리가 이 단계를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맞서 싸우도록 만듭니다. 이 문화는 우리의 얼굴을 얼려버릴 주사와 우리의 영혼을 얼려버릴 오락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얼릴 수 없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것을 반드시 요구할 것입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해야 할 일은 외적인 성취를 위한 경주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이 길은 종종 소피아 원형의 각성을 통해 열리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피조물에서 창조자가 되고 메아리에서 목소리가 되며 사랑을 찾아 헤매는 존재에서 사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이 부름을 느낀다면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두려움이나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려 길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가장 큰 힘이 진정으로 깨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누군가를 다시 섬기거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당신이 마침내 남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해질 때만 느낄 수 있는 깊이와 평온, 그리고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깨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여성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젊음을 위해 영혼을 팔지 않는 여성, 단순한 정보가 아닌 지혜를 지닌 여성, 이 미친 폭풍의 바다에서 닻이 되어줄 수 있는 여성 말입니다. 당신의 각성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에게 닿았다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말을 빌려 당신에게 속삭이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저버리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당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마세요. 만약 이와 같은 문턱에 서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다른 여성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 공감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이 여정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여정을 함께 이어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영혼의 길을 선택한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뭉쳐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